최근에는 MG 조폭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좀 다른 모습이죠. 옛날 조폭들하고는. 우리나라 조폭은 부산의 이제 칠성파라든지 조양은이의 양은이파, 김태촌의 서방파, 종록패, 김두한이하고는 다르게 역사적으로 계속 과거와 또 다른 양상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의 나쁜 놈, 역시 이제 한국의 폭력 조직, 이른바 이제 조폭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국제범죄론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범죄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마페나 마피아나 야쿠자나 국제범죄 조직들 얘기를 학생들한테 들려주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학생들이 흥미진진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조직폭력배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 이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국정원법 제4조 직무규정에 보면은요,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조폭들이 국제범죄와 연계하거나 국제범죄 조직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마약이라든지 인신매매, 밀수, 미립국, 무기밀매 이런 범죄들을 자행하게 되면 이게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폭 단속이라든지 검거는 경찰과 검찰의 몫이지만은 국제조직범죄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외 정보 활동까지 같이 하고 있는 국정원의 소관 사항에 해당하고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범죄 조직은 야쿠자, 사마페, 마피아, 최근에 많이 회자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 이런 것들을 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조직폭력배하고 가장 가깝고 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제범죄 단체로는 일본의 야쿠자를 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이죠. 오야붕, 꼬붕, 나와바리 이런 말이 다 일본 그 야쿠자에서 나온 말이고요. 특히 전신에 문신을 새기고 깍두기 머리라고 하죠. 짧은 머리를 하고 두목이라든지 자기 형님한테 폴드 인사하는 이런 조폭 문화가 다 영향을 받은 그 문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조폭들이 일본 야쿠자하고 결탁을 해서 국제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야쿠자에 유학을 갔다 왔다 이런 경우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조폭들은 사실 우리말 그대로 건달이라든지 깡패라든지 조폭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폭력 조직의 진출이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필리핀인데요. 필리핀은 우리나라 이제 비교적 가깝죠. 그리고 일부 공직 사회가 조금 부패가 심하고 치안이 허술한 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직 폭력배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호텔, 식당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하기도 하고요. 한국 식당, 사설 도박장, 노래방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할 데가 없는 조직원들의 도피처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악덕 사채, 폭력을 동반한 재산 갈취 같은 불법 위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사전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권이라든지 이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조직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과 같은 사법당국 거기서 일하는 수사실무자들은 조폭, 폭력배, 폭력단이라고도 흔히 말하고요. 현행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범죄단체 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범죄단체 구성제는 사형이라든지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이런 중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폭력행위라든지 범죄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직폭력단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 다른 범죄는 마음속에 내가 범죄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 범죄, 조직 폭력배는 단체 구성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 집단을 그럼 어떻게 판별하느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냐, 두 번째로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지, 세 번째, 이게 이제 일시적이거나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불법 활동이 있는지 요 여부입니다. 네 번째로는 흔히 자기들끼리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그런 내부 통솔 체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조폭 효시를 아주 먼 옛날 더듬어 올라가기도 합니다. 검계라는 폭력 조직 때문에 조정에서 골머리를 앓는다 하는 이런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옵니다. 검교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조선 중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 당시 서을, 첩외자식을 서을이라고 하죠. 양반하고 노비하고 이제 사이에 있는 중인들,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소외계층인데 자기들끼리 일종의 이제 계모임 형태, 무슨 개 이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좀 원한 있는 주인이라든지 양반이라든지 경우에 따른 탐관오리 이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 일가를 약탈하기도 하고 마녀자를 겁탈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조직적이진 않지만은 우유곽이나 뭐 기생집 같은데 깽판 부리고 돈도 안 내고 뭐 이런 손님들을 약간 이제 손도 좀 봐주고 하는 사람들을 왈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우리나라 조폭의 계보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현재 까지는 대체로 한 1기부터 한 4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출연하는 이후부터 해방 직후 시기까지 요걸 대개 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두한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배우 김월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통일국의 할아버지이기도 하죠. 이 김두한은 현역 시절에 별명이 입봉이라고, 누구든 한 방만 맞으면 그대로 뻗었다 이렇게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 이 주먹만 센 게 아니고 몸도 굉장히 재빨랐고요. 발차기나 박치기도 아주 일품인 그야말로 이제 타고난 싸움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소위 주먹들이라든지 주먹패라는 것은 뭐 좀 폼 좀 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협객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싸울 때는 두목끼리 한판 붙어서 연장 사용 없이 1대1 주먹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인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거는 집단으로 한 사람을 노리거나 뒤에서 습격하거나 이런 비겁한 짓을 하지 않는 거를 나름대로 불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비열한 짓은 하지 않고 주먹다운 주먹으로 행세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낭만파 주먹이다 하는 얘기도 여기서 붙여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서울이 조금씩 커지고 이러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시골에 서울로 청년들이 몰려들고, 그 청년들 중에 나름대로 힘께나 쓰고 주먹깨나 쓰는 사람들이 대개인 주먹패들에 가담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에는 2개의 상권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본 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명동 상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인들이 이 상권을 주도하고 있던 데가 바로 이제 종로 상권인데요. 이 종로 상권은 종록패라는 이 주먹패가 장악을 하면서 명동패와 종로패가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명동패의 이른바 지존이라고 하자야시, 이 사람은 원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은 선우영빈이고, 이런데 일찍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그 당시 최대 야쿠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현량사라는 조직의 휘하에 들어가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서울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먹패 노릇을 했는데 나름대로 막강한 조직력을 과시를 했었습니다. 한국 상권이 있는 종로에서 뿌리를 내린 종로패는 나름대로 여러 명의 두목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1934년에 당시에 18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두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성학교 출신의 에리터 신마적 엄동욱하고 종로의 실권자였던 구마적인 고희경까지 연이어서 때려 눕히고 이른바 이제 천하를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두목을 꺾어버리면은 두목도 깨끗하게 성복을 하고 이제 후배한테 이 조직을 물려주는 나름대로 이제 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주먹 판도가 하야시, 김두한, 명동패, 종록패 이렇게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 야인시대 이걸 통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드라마는 역시 드라마고 영화는 역시 영화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왜곡되거나 미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 이제 주먹패들은 말이 자기들끼리 이제 협객이라고 하지만은 뭐 실제로는 이제 그 보호해준다 이런 명분으로 삥 뜯는다 그러죠. 상인들한테 삥 뜯어가고, 또 이제 김두한이 뭐 마치 이제 독립운동을 하듯이 사야시하고 싸운 거 이렇게 이제 묘사되어 있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조선 사람으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적개심 같은 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건 약간의 이제 각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둘은 같은 이제 주먹패로서 경쟁 관계도 되고 또 서로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하고 이런 동반자적 관계였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됐죠. 자, 해방 정국은 그 당시 굉장히 좌우 이념 대립이 격했습니다.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출했고, 또 남한 내에서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이념 대결이 굉장히 격하게 전개되는데 사회 전체가 엄청나게
이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김두한은 이른바 이제 우익 진영에 이제 가담을 해서 대한민주청년동맹이라는 우익단체의 감찰부장을 맡았습니다. 문기반장이죠. 반면에 김두한하고 친구였던 정진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김두한 밑에 있던 종로패 일부를 빼내가가지고 조선청년전의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두한하고 정진용은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죠. 서로 이제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1947년 4월 20일 김두한이 이끌던 별동대가 당시 이제 조선공산당 소속의 전의대 정진용을 살해를 하고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우익이고 자익이고 어쨌든 간에 당시 이제 미군정이 내렸던 포고령을 위반했고 또 살인죄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김두한이도 이제 자기가 죽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사법권 자체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김두한이를 대한민국 검찰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김두한이 옛날에 이제 우익 진영을 많이 도와줬고 그 당시 이제 정부 수립했던 주체가 우익 진영이다 보니까 김두한이를 석방시키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김두한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조선 주목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김두한이 정계로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무주공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른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정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씨름 전국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하고 뭐 항소를 뭐 몇십 마리나 탔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정재가 이끌던 동대문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대문 사단은 정치 권력에 이제 비호를 받아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동 공간도 더 이제 넓히고 오늘날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의미의 조직 폭력배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정치 깡패 시대 이렇게들 흔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범호남파의 이 오종철이 김태촌에 의해서 이제 칼로 난자를 당하는 이런 이제 하극상 서울목포파, 마한법파 간에 시비가 붙어서 4명이 살해당하는 서진 룸사롱 사건